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링블링 블랙입니다. 최근 미국 노동부에서 부진한 고용 지표를 발표한 이후 온갖 부정적인 레포트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때다 싶어서 마구마구 쏟아내는 것도 있고, 실제로 델타 코로나로 인하여 미국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인 기사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통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으면 우리의 끝판왕인 연준께서 돈을 쫙 풀어서 사람들에게 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준이 과거처럼 돈을 무조건 뿌려주기에는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를 기억하시나요? 이것은 2018년도에 나온 기사인데 2017년 베네수엘라의 물가 상승률이 14,000%에 달한다고 합니다. 오, 물가가 어떻게 이리 오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에서 돈을 너무 많이 찍어냈기 때문인데요. 베네수엘라는 2017년에 통화량을 무려 2,900% 추가 공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물가가 올랐죠. 돈 풀기 하면 미국을 빼먹을 수 없죠. 미국도 작년 팬데믹 이후로 돈을 엄청 뿌리고 있습니다. 물론 기축통화 달러를 보유한 미국이 돈을 찍어낸다고 해서 베네수엘라처럼 되진 않겠지만, 최근 들어 연준의 돈 풀기에 조금씩 반응하면서 미국의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도 이제는 작년처럼 쉽게 돈을 찍어내기에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안 풀기도 애매한 상태죠. 앞서 간단히 설명드렸듯 지금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용 지표를 비롯한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둔화가 포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돈을 추가적으로 더 뿌리지도 아니면 덜 뿌리지도 못하면서 현재 수준의 한 달에 1,200억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MBS 매입도 포함되어 있죠.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상태인 것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지금쯤 테이퍼링을 시작했어야 하는 연준인데요. 델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스케줄이 꼬인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미국의 성장률은 더욱더 둔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테이퍼링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연준 위원들이 경기 둔화보다는 물가 상승이 더 문제라고 발언하면서 연내 테이퍼링 실시를 주장하고 있긴 합니다. 정확한 것은 9월 FOMC 가봐야 아는 것이겠죠. 어쨌든 경기 둔화가 지속돼서 그런지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매주 발표하던 GDP 예상치를 당분간 발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15분에 미국의 GDP 성장률 예측치를 계속 발표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발표를 일시 중단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식 수익 중이라면은 누가 여러분한테 너 수익률 몇 프로야? 이런 질문에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처럼 증시가 좋지 않아요. 이런 상황 속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너 지금 주식 수익률 몇 프로야? 이런 질문을 한다면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멱살을 잡고 싶을 것입니다. 지금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심정이 바로 이거예요. GDP를 발표하기 싫고 오히려 멱살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GDP 성장률을 3번째나 하향시켰다고 합니다.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GDP 성장률 컨센서스이고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골드만삭스에서 발표하는 GDP 성장률 예상치입니다. 원래 4분기 GDP 성장률이 살짝 위인 6.5%였는데 이번에 5.5%, 5.5% 하향 조정시켰습니다. 5가 2번 연속되니 발음이 조금 힘드네요. 그리고 왼쪽 보시면은 3분기 GDP 성장률이 컨센 대비 많이 떨어져 있죠. 골드만삭스가 이번이 3번째 성장률 하향 발표라고 했었잖아요. 지난 첫 번째, 두 번째에서는 3분기 GDP 성장률을 하향 조정시켰습니다. 올해 8월 달에 3분기 GDP 전망치를 기존 8.5에서 5.5로 한번 떨어뜨렸고, 그리고 9월 둘째 날에 다시 이것을 3.5%까지 크게 낮췄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4분기 전망치까지 떨어뜨린 것이죠. 골드만삭스가 미국 GDP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가정의 가처분 소득이 2분기에 피크를 찍었다가 3분기 때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9월 달에 실업급여가 종료가 되고 이제는 추가 경기 부양책이 없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의 공백기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한 이것은 소비자 심리 지수인데요. 델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국의 소비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전망치뿐만 아니라 다른 소비자 지수 역시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델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미국 경제를 강타하고 있네요. 또한 모건 스탠리 역시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로 낮췄습니다. 물론 모건 스탠리는 계속해서 하락만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신뢰도는 있지 않습니다.
또한 모건 스탠리의 어떤 분은 향후 2개월은 성장 정책 입법 과제로 큰 위험을 갖게 될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성장은 미국 성장 둔화를 말합니다. 그런데 정책 입법은 도대체 뭘까요? 바로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 부채는 28조 달러 수준입니다. 그런데 미국 의회에서 합의하고 있었던 미국 정부 부채 한도는 22조 달러입니다. 한도보다 6.2조 달러 오버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따지면 여러분 DSR 한도가 있는데 이 한도 넘어서 여러분이 대출을 받은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채 한도가 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채 한도를 7월 31일까지 높였어야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시기가 지났죠. 재무부에서 비상조치를 발동시켜서 부채 한도 상향 합의를 늦춰놓은 상태입니다. 재무부의 비상조치는 대략 3개월 정도 유효하다고 합니다. 즉 10월 말까지 공화당과 민주당의 부채 한도 상향 합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 앨런 재무장관은 이런 경고를 날렸습니다. 10월 달에 부채 한도로 인해서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부채 한도를 높이기 위한 의회의 특별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유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캐시와 특별한 조치가 10월 한 달 동안에는 고갈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루빨리 제발 부채 한도를 상향시켜줘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이때에는 부채 한도 상향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 셧다운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를 날렸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은 10월 1일까지는 부채 한도 상향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사태를 잠깐 볼까요? 2011년도에 부채 한도 상향 합의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을 질질 끌다가 겨우겨우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것에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된 이후에 신용평가사 S&P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합의를 할 거라면 깔끔하게 합의를 하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어설프게 질질 끌면서 합의를 했다가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을 피할 수가 없을 거라 봅니다. 물론 부채 한도 상향 합의를 깔끔하게 하면 피할 수는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와 미국의 나스닥 지수를 한꺼번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로로 그어드린 선은 충격적인 미국의 고용 지표가 나왔었던 지난주 금요일 상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의 고용 지수가 꺾이면서 저는 당연히 사람들이 안전자산인 국채를 매수할 줄 알았습니다. 즉 국채금리가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국채금리는 상승했었죠. 즉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국채를 매도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 화요일 국채금리는 또다시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안전자산인 국채를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주식을 볼까요? 나스닥 지수 역시 고점에서 꺾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화요일까지는 위험자산인 주식과 안전자산인 국채 모두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사람들이 주식과 채권을 다 팔고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이 사태는 마치 작년 3월달 코로나 사태와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작년 3월달 코로나 경제 위기가 터졌을 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위로 튄 거 보이시나요? 제가 주가 차트를 같이 표시해드리진 않았지만 이때 미국 증시 역시 폭락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미국 국채와 주식을 다 팔고 달러를 매수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까지 보고 혹시 이번에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걱정감에 시장을 유심히 지켜봤었는데요. 하지만 그 다음 이틀간 시장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많이 투자하고 있는 미국의 나스닥 지수는 떨어졌지만 미국의 국채 금리 역시 떨어졌습니다. 즉 위험자산인 주가 하락과 맞물려서 안전자산인 국채 가격의 상승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헷갈리는데 국채 금리와 국채 가격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밸런스가 아주 잘 맞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만 보면 당장 위기가 터진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지금 미국 경제 지표가 꺾였기 때문에 당장 여기에서 나스닥 지수가 치고 올라간다? 이런 생각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신규 매수 대기자분들은 9월 연준회의 며칠 전까지는 일단 대기하시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관망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전문가들이 미국 주식 고점 이야기를 여러 번 하시는데요. 2019년도 트럼프 행정부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에도 미국 증시 고점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었지만 결국에는 6개월 정도 계속 오르다가
코로나 경제 위기를 맞이했었죠. 물론 이번에 6개월 후에 폭락한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미국 증시, 미국 경제, 글로벌 경제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